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개편을 통해 친정 체제를 강화했는데요. 과연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3년 차 대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정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오늘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역사 왜곡 시도가 이웃 관계에 상처 주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해 한일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매우 어둡게 전망합니다. 어둡다. 예. 어쨌든 1965년 한일 수교한 지 지금 이제 올해가 50주년 아닙니까? 이런 50주년을 맞이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신한일 관계로 이렇게 좀 격상시키고 또 이렇게 협력 우호 관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 뜻을 갖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오늘 기념사에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아베 총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우경화 전략, 이것이 변화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역사 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런 압력까지 옴에도 불구하고 해결은커녕 지금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위안부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꼼짝도 하지를 않고 있고, 또 역사 교과서, 이것은 지금 기술된 내용조차도 빼버리고 역사적 사실들을 빼버리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우리 정부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그러한 정상화가 매우 바람직하다, 또 필요하다, 그런 인식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아베 총리가 진것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좀 진전된 한일 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아베 총리는 지금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까지도 지금 수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침략 사실이라든가 그 사죄조차도 빼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지식인들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난기를 할까? 이런 것이 쉽게 거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둡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예, 좀 약간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한일 관계 문제가 이렇게 이제 평형선을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일본 정권과 한국 정권이 비슷한 시기에 한 열흘 차이로 출범을 했죠. 네. 근데 2년 동안에 계속 평행 관계를 달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면 결국 일본이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훨씬 높은데, 또 한일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대로는 곤란하고, 어쨌든 한일 관계를 갖다가 개선해서 일본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이 이 한일 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면적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의 차관보가 이 지금 한미일 이런 어떤 관계가 자꾸 과거사, 민족적인 문제에 집착이 되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 편을 좀 드는 듯한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전의 시각으로 되돌아간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명분론적 관점과 현실적 관점이 조화가 돼야 된다. 일본은요, 제가 볼 때는 일본 내부의 장기 경제 불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디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이 축소되는 일본의 위치,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5년, 20년 저런 아베 같은 정권이 지속될 수 있고, 그것이 일본 사람의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15년, 20년 동안 일본하고 대화를 안 하고 현재처럼 이렇게 갈 것이냐? 전 또 이 외교 안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저런 어떤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일본이 왜 저러고 앞으로 더 어떨 거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현실적인 방법을 어떻게 풀어가는 게 낫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으로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민족성을 자극하고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 속에서 이 리더는 꼭 그런 방법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대북 메시지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남북 관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3.1절 기념식에서
뭐 전향적인 어떤 대북 관계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었죠. 지금 남북 관계 자체가 뭐 지난해 황병서 등의 방문으로 인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되고 또 연초에 뭐 김정은이가 뭐 최고위급 회담까지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연초 신년사를 하면서 올해 남북관계에 뭔가 청신호가 켜지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고 특히 지난 설을 전후해서 최소한도 이산 가족 문제만이라도 상봉이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뭐 우리 쪽의 기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것만 해도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이 되겠느냐 그런 뭐 좀 어두운 전망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3월, 4월 한미 군사 그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또 2호 여사의 평양 방문에 또 예정도 돼야 있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되면서 특히 네.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 상당한 전문가이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경제 활성화와 함께 말하자면 통일 지향, 통일 기반을 닦은 대통령으로 남는다는 그런 두 가지 가장 큰 국정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가 5월 좀 지나면은 다소 현재와 같은 경색 상태는 풀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아까 기념사에서 뭐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이 우리의 통일 준비 이런 것들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그 애우와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북한의 태도가 워낙 럭비공이어 가지고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3, 4월 이런 그 군사 훈련이 끝나고 좀 5월 지나서 좀 날씨도 풀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남북 관계에 뭔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보다는 뭐 아까 황 수장 얘기한 대로 현실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하는데 일본이 전혀 꿈쩍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둡게 보는 이 입장이다 한다면은 북한도 현실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좀 뭔가 돌파구가 좀 열리지 않겠나 하는 조금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 인사 개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만 이병기 국정원장을 예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 10여 명의 후보군에 올라 있었고요. 다만 이제 뭐 설마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을 시키겠느냐 라는 차원 문제라든지 유력하다라고 거론되는 사람들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3년 차가 시작되는 마당에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무, 민정 또 그리고 이 참모로서 이 정치적인 조정 기능 또 더 나아가서 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각종 기구들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통솔하는 능력 또 이 여당 야당과의 대화를 물밑에서 잡음이 나지 않게 진행시키는 능력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을 관장하는 능력 이런 부분을 갖춘 사람들이 몇 있느냐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지금 열흘이 넘는 고심 끝에 결국은 이병기 국정원장을 정했는데요. 저는 뭐 대통령이 요 근래 하신 인사 중에서 가장 잘하는 인사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 아마 국정을 갖다가 이 본인이 생각하는 3년 차에도 내가 힘이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대략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그냥 관리만 해나갔다.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본인은 4대 개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뭐 경제 활성화라든지 계속 줄기차게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 개혁 과제들을 밀어붙이겠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을 비서실장으로 보좌해서 대통령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뭐 최상의 인물 그리고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인물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이 이 국정원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있죠. 이병기 국정원장이 또 국정원 개혁
과제를 안고 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보기관의 수장이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당연히 이병기 국정원장이 임기 말쯤 뭐 비서실장이 되지 않겠나 얘기를 본인한테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이병기 인물로만 보면 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적임자라고 고른 겁니다. 아주 적임자라고 골랐어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할 것도, 외교 안보, 뭐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정치적 그런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은 물론이러니와 인품에 있어서도 아주 입이 묻고 저런 분이 아주 드뭅니다. 저는 저분이 이 비서실장이 정무장관, 노태우 정무장관, 내무장관, 그리고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되기 전에 민정당 대표 총재 보좌역, 또 청와대 대통령 할 때까지 저하고는 취재원과 또 기자 관계로서 쭉 제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예.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인품이라다 이런 부분은 잘합니다. 국정원장 시절에도 뭐 가끔 안부는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적임자고, 또 하나는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소통이 잘 돼야 합니다. 소통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병기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일 먼저 챙긴 사람이죠. 전두환 정권 시절 때 그렇게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족, 또 그 자녀들을 챙겨야 합니다 해서 그때 처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에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그때 안내하신 분이 바로 이병기 의전 비서관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적임자를 고른 것 아니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개혁을 책임지고 가신 분이 일주일 만에, 아니 7개월이죠. 7개월 만에 예. 또 정보기관의 수장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간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인재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좀 더 넓게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물론 뭐 18명의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못 찾으니까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쓰신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를. 네, 때문에 지금 국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현직에서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는 이제 국정원 개혁에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이 부분 때문에 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야권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것은 국정원은 자체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건데, 국정원을 개혁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을 국정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이 정보기관다워야죠. 정보기관이 정보기관다움을 읽고 나아가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언론사처럼 움직인다든가 뭐 해외 정보만 수집하러 다닌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병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데요. 저분은 지금 김만복 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 국정원 내부 출신으로 원장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은 제가 볼 때 웬만하면 정치인이나 밖에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보기관은 정보기관 고유의 속성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가게 되거나 또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국정원장으로 가게 되면 국정원을 갖다가 가서 계속 물갈이를 하죠. 네. 간부들을 바꾸고 쫓아내고 또 정치적 성격에 맞게 돌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정원 개혁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모든 정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국정원을 흔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 뭐 소탈하고 강직하고 오히려 좀 구시대적 인물인데, 저는 지금 한국의 국정원 같은 경우에 정권에 의해서 너무 정치적 개입을 해서 또 뭐 야당하고의 관계나 또 야당이 또 너무 흔들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은 그 정권하고 관계없이 국정원 고유한 속성을 강화하고 또 내부의 인사들을 거의 다 알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지금 뭐 정치 개입을 금지하겠다라는 거는 이병기 원장, 전임 원장부터 선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과거처럼 그렇게 다시 돌아갈 필요도 우려도 없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는 국정원의 그야말로 원로격인 인물을, 내부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시켜서 국정원을 갖다가 조기에 안정시켜서 그 국정원이 가진 속성을 이 장점인 속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으로 인사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지금 정무 특보단도 동시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당정청 간의 소통을
주된 임무로 맡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이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일부에서는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여당 잡기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왜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정무특보, 특보단까지 해갖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씩이나 임명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정무수석은 뭐 있습니까? 정무수석을 없앴던가 차라리. 또 하려면은 여당은 뿐만 아니라 일반 뭐 정치평론가를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래 괜찮은 사람 뽑았네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친박 인사들 아니면 또 월박 인사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좀 비박 중심의 당을 견제하려는 건지 앞으로 무슨 개헌 전국이라든가 또 내년에 총선 전국에서도 당에다가 청와대 입김을 계속 불어넣기 위해서 이거 청와대 뜻이야? 대통령 뜻이야? 이거 가서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당정책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도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당정청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뭐 주례회동은 못 오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조율하고 이런 것이 협의가 되는 것이지 자기 친위 부대 몇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게 대통령 뜻이야 하고 전달하면은 저쪽에서는 대통령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사실은 문고리 3일방도 그거 아닙니까? 호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대통령 뜻이라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정청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 총리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2차원 또 당대표 차원도 있지만 그런 활성화도 하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해서 본인의 뜻도 전달하고 또 당에서도 또 민심도 전달하고 자식들의 의견도 솔직히 전달해야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놓으면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통을 하려면 뭐 친지 쪽 사람들을 좀 한두 명이라도 넣었다든가 제대로 좀 소통이 되고 아니면 대야 관계에 원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특보단으로 해서 지금 국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든 법안이고 뭐고 야당 협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야당하고 아주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을 뭐 이렇게 정무특보로 넣었다든가 그건 당연히 그 잘된 거다 하는데 저는 왜 만들었는지 자체를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네.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홍보특보단 역시 이슈가 됐습니다. 야권 출신의 김경재 전 의원이 추가로 임명이 됐는데 자, 이분이 친노 진영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인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체제와의 야당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재설정될까요? 저는 그 김경재 홍보특보를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 주변에서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자기 칼라를 가지고 자기 정치적 소신을 가진 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정무특보 구성은 저는 정무특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무특보에 좀 더 칼라가 좀 강한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었을 거다 했는데 뭐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무특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뭐 겉만 홍보특보지 이 명칭만 저는 김경재 특보가 수행해야 될 이런 홍보특보 역할 외에 야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응용이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재 이 특보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재선 의원도 했고요. 재선 의원을 했지만 선이 굉장히 굵은 분이고요. 또 색깔이나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정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기존의 이 새누리당 인물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를 좀 가지고 있죠.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양한 색깔을 갖다 밑에 둬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하나의 칼라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제대로 옳은 어떤 개혁을 하는데 행사를 해오지 못하고 약체가 되면서 자꾸 정무특보가 보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경재 특보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어떤 흐름이나 동향 또 야권의 어떤 그 정치적 판단, 전략적인 어떤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 앞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옳은 그 진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대통령 앞에 가서 할 말 할 분을 갖다가 제대로 임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보단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최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이완구 총리에게 굉장히 좀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이완구 총리한테 쓴소리라기보다는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은 6선 의원입니다. 서청원 의원을 빼고는 국회에서 제일 다선 의원이시죠. 그리고 친노의 좌장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정부 질문을 하지를 않죠. 특별한 경우, 그날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이완구 새 총리가 데뷔를 하는 날이고, 또 본인으로서는 뭐 정치를 그만두실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어떤 대정부 질문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나서신 것 같은데, 이 친노 좌장이 나섰다는 것은 적어도 친노 세력의 어떤 현 정부 내각을 보는 시각과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표가 말하자면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경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통합으로 가는 그런 전체적인 프레임을 짠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직접적으로 맞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대신 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라는 통해서 친노 좌장이 나서서 그 시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 말씀을 하셨고 네. 또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는 내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같이 있어봐서 아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위인이 못 된다. 그건 뭐냐? 앞으로 친노가 뭐 대법원 판결이 남아는 있지만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게 나올 경우 유죄로 나올 경우 내년 총선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걸어놓고 나올 것이 뻔한 거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혼자 할 위인이 못 된다. 그러면 누가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우를 추적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통진당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가 이념에 동조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으로 나온 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 논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노가 이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이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 그걸 문재인 대표가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도 크고 네네. 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뉴 문재인 플랜을 지금 전개하는 상황이고 컨셉이 맞지 않으니까 그동안 독설로 유명한 이해찬 좌장을 내보내서 대신을 이렇게 했군요. 뭐 다음으로 말하면 쓰리 쿠션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야당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개파 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표가 이 공천권을 쥔 수석 사무부총장에 결국 친노 인사를 임명하면서 야당 내 이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결국 실리를 챙겼다고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비서실장, 대변인, 뭐 사무총장 같은 이 끝에 이 외관상으로 드러난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계파별로 이 골고루 차용했다. 그런데 그분들도 뭐 영 친노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손학규 계보라든지 다양한 계보에서 차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 알짜배기 세 자리, 이 정당이라는 것은 뭐 이 정당에 안 있어 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뭐 이 직급은 약간 낮아도 초선들이 해도 이 공천이라든지 돈과 자금을 만지거나 또 당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석 사무부총장 김경협 의원을 앉혔죠.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이완구 그 총리가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했던 그 녹취록을 갖다가 국회에서 공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제가 문재인 대표하고 상의 없이 저렇게 했겠네 했는데 한 자리를 꽤 찼었어요. 굉장히 요직이죠. 뭐 조직 수석 사무부총장을 하면 본인은 다음 공천은 100%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성준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 네.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것은 대표에게 우리 당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정권을 갖다가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이런 어떤 이 판단을 짜가지고 보고하는 자리니까 아마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병도 전 의원을 그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조직사무부총장이라는 것은 240개 이르는 전 그 이 과거의 지구당 지역위원회들을 관장하면서 공천과 관련되는 평가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4월 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그 이 부분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들을 자기 사람으로 배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용 최고위원이라든지 최고위원회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고 문 대표는 겉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당표 인사, 내실은 친노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